이런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우리 매장 바닥 더럽히지 말고. 직원의 목소리가 매장을 가르자 순식간에 조롱과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며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은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석은 빛으로 드러나지만 사람은 말로 드러나는 법이지. 조용한 목소리가 매장의 모든 소음을 삼켰습니다. 순간 매장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곧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청담동 한복판. 대리석 벽에 황금빛 로고가 새겨진 건물이 거리를 지배하듯 서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는 보석 쇼케이스가 끝없이 이어졌고 화려한 조명이 그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흔히 돈 냄새가 가장 짙게 나는 매장이라 불렸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환영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지갑의 두께를 판단당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언제나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는지, 구두가 어떤 브랜드인지, 옷감의 질이 어떤지, 그 작은 단서들이 곧 대접받는 손님과 스쳐 지나가는 손님을 갈라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매장을 관리하는 이는 매니저 오태경이었습니다. 40 초반,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검은 정장 차림. 넥타이 매듭 하나조차 흔들림이 없었고 그 성격 그대로 말투도 날카롭고 매끈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칼 매니저라 불렸습니다. 그에게 손님은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억 단위로 계산되는 거래 단위였고 직원은 그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오태경의 시선이 구두 끝에서 머리 끝까지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옆에는 30대 초반의 직원, 진도아가 있었습니다. 입사 초 그는 반짝이는 보석을 보며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꿈꿨습니다. 쇼케이스 유리를 닦는 일조차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보석의 빛이 아니라 숫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산기는 그의 두 번째 심장이었고 억지로 짓는 미소는 그의 두 번째 가면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쇼케이스가 가득한 이 공간. 누군가에겐 꿈의 매장이었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매장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들이 진열장마다 정렬되어 있었고 유리 표면에는 고객이 남긴 지문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채운 직원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 대신 긴장과 피로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진도아는 쇼케이스 뒤에서 얇은 미소를 억지로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소 너머로 계산기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목표에까지 한참 남았어. 이번 달을 채우지 못하면 나는 잘릴 수도 있겠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를 때릴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려. 매니저 오태경의 목소리는 칼날을 곧게 세운 듯 매끈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검은 넥타이는 매듭이 흔들리지 않았고 팔짱을 낀 팔은 유리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린 평범한 손님 상대하지 않아. 큰 손만 잡아. 억 단위 아니면 시간 낭비야. 평범한 손님들한테 시간 쓰지 마. 옷차림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 명품백 들고 있으면 접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안내만 해줘. 웃음도 투자야. 표정 관리, 시선 처리, 동선 압축. 알겠어? 오늘 하루도 전쟁이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직원들은 동시에 네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피로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 거리의 바람은 가볍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매장 안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누구인지, 지갑 두께는 얼마인지, 그들의 눈빛은 고객을 향한 호기심이 아니라 돈의 냄새를 가늠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진도하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땐 반짝이는 게 좋아서였는데 그러나 계산기는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적에 쫓겨 초심 따윈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죠. 오태경은 쇼케이스 위에 놓인 전표를 훑으며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날을 세웠습니다. 기억해. 여기서 웃는 것도 투자야. 작은 손님한테 시간 쓰지 마. 그게 곧 매출 손실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은 다시 억지 미소를 얼굴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매장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 가득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돈의 냄새였습니다. 매장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순간 매장 안 공기는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76세의 박화연. 그녀는 빛이 다 발에 회색으로 변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 실밥이 풀려 있었고 천은 군데군데 달아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부정한 어깨와는 달리 곧게 뻗은 등에는 묘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구겨진 종이 봉투, 왼손은 오래 쓴 지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는 손때가 검게 베어 있었고 그 안에 세월이 눌러앉은 듯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눈빛과 억눌린 숨소리, 은근한 몸짓이 흘렀습니다. 카운터 옆에 서 있던 직원은 괜히 디퓨저 스틱을 거꾸로 뒤집어 향을 더 짙게 만들었고 다른 직원은 쇼케이스 유리를 닦는 척하며 그녀를 곁눈질했습니다. 고급 향이 가득한 공간 안에서 낡은 외투가 마치 전혀 다른 공기를 끌고 온 듯 했습니다. 실제로는 향이 가득한 매장 안 공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편견이 마치 없는 냄새마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은 무의식적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구두를 확인했습니다. 반짝이는 구두와 바랜 외투의 대비가 불편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석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은 순간적으로 코끝을 막았다가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박화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쇼케이스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듯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하게 공간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 반지를 맡기고 싶습니다. 오래전 제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봉투 안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쇼케이스 불빛이 닿자 낡은 반지의 희미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영수증은 글자가 거의 사라졌지만 모서리에 작은 타원형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곳이 작은 공방이던 시절
단 몇 명의 투자자에게만 찍어주던 표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은 잠시 호기심을 머물렀다가 곧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쇼케이스 문을 닫는 소리로 공기를 덮었습니다. 진도아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매에는 이미 업신여김이 스쳤습니다. 오태경 매니저는 시선조차 오래 두지 않고 전표를 정리하듯 봉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화연은 손끝을 반지 위에 올렸습니다. 굽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쇼케이스 너머로 뻗어나가 화려한 매장 벽을 투명하게 꿰뚫듯 멀리 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곳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속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억눌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언의 긴장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작은 봉투 하나가 곧 거대한 파장의 출발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봉투 속 반지가 쇼케이스 위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짧은 금속성 울림이 공기를 울리자 매장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반지는 빛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석이라기보다 오래된 금속 조각처럼 보였고 바렌 영수증은 글자가 번져 겨우 청담 보석이라는 상호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도아가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손끝으로만 살짝 들어 올린 채 입꼬리를 비꼬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뭐죠? 벼룩시장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도아는 그 웃음을 즐기듯 목소리를 더 크게 했습니다. 손님, 여긴 명품 보석점이에요. 이런 고철 조각 같은 건 저희가 취급 안 합니다. 혹시 길 잘못 드신 거 아닌가요? 동네 전당포나 폐품 수거업체 찾으시는 거면 말씀해 주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눈빛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번졌습니다. 박화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태경 매니저가 나섰습니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진짜 곤란하네요. 여긴 최소 1억 이상 거래하는 VIP 전용 매장입니다.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면 정말 다른 고객님들께 신뢰가 되거든요. 그는 봉투를 실수인 양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봉투와 고철 반지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매장에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순간 주변 직원들의 목소리가 대놓고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이런 매장을 들어와? 냄새 나는 것 같아. 옆에만 있어도 불쾌하다. 거의 거지 아니야? 빨리 내보내지 왜 저러고 있어? 말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롭게 화연을 에워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딱 한 번 울렸을 때 그 굴욕은 더 확실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진도아는 다시 봉투를 밀어내며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런데 안 어울리니까 나가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그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발로 박화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우리 매장 바닥 더럽히지 말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화연이 힘겹게 바닥에서 봉투와 반지를 주우며 고개를 서서히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온 강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매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울렸습니다.
보석은 빛으로, 사람은 말로 드러나는 법이지.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더 낮고 서늘한 음성으로 덧붙였습니다. 30년 전 이곳이 골목길 구석 작은 공방이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몇 없겠지요. 매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도아와 오태경의 얼굴에서 조롱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더 공격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보자 하니까 이 할망구가 뭐라는 거야? 정신병자 같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 보안팀! 박화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봉투를 품에 꼭 안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지팡이 끝이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매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매장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조롱과 비웃음의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의 봉투 안에 든 작은 반지가 곧 이 거대한 매장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라는 것을. 매장 한쪽 구석, 잘 보이지 않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노트북 대신 낡은 메모장을 펼쳐놓은 그는 경제 전문 기자 류상민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보석업계의 매출 추세와 고급 소비 시장의 흐름을 취재하기 위해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외투의 노인이 봉투를 내밀었고 직원들이 그것을 밀어내던 순간 그 광경은 단순한 해프닝이라기엔 너무나도 무례하고 차가웠습니다. 정신병자 같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라. 직설적인 말들이 매장 안에 울릴 때 상민의 가슴 어딘가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를 팔던 어머니의 손, 장갑 너머로 터져나오던 굳은 살, 그 기억이 반지처럼 봉투 위에서 떨고 있는 노인의 손끝과 겹쳐졌습니다. 순간 기자로서의 본능보다 아들로서의 분노가 먼저 솟구쳤습니다. 펜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가 메모장이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팩트만 기록하라. 수없이 반복해온 원칙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원칙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모욕은 단순한 거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모장 위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청담 보석 부티크, 노인 고객 모욕 과연 정당했는가? 제목을 쓰는 순간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과장하는 건 아닐까? 반지만 보면 그냥 헛 물건일 수도 있잖아. 기자로서의 양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CCTV 확인 좀 가능할까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돌아온 건 무심한 손짓뿐이었습니다. 어떤 사실 말씀이신가요? 그건 본사 승인 없인 못 드려요. 방금 있었던 일이 찔린다는 듯이 날카롭게 거절하는 오태경. 거절당한 순간 상민은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숨기려는 게 있군.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팡이에 기대어 천천히 걸어나가는 노인의 뒷모습. 봉투를 품에 안은 실루엣은 진열장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상민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사실만 적으려 했지만 문장 곳곳에 분노와 울분이 배어 나왔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현실, 가난을 낙인 찍는 눈빛, 그 문장들은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곧바로 포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 같아 눈물이 난다. 저 매장 절대 안 간다. 불매해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가진 자만 사람인가? 순식간에 놓인 모욕 사건은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한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낯을 보았다며 분노했습니다. 류상민은 화면 속 쏟아지는 댓글을 바라보다가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야.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장면이었지. 그날 밤 그는 기자로서의 기록과 아들로서의 상처 사이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건은 개인의 울분을 넘어 사회적 파장이 되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 17층 VIP 고객 관리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정 디렉터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기사 제목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청담 보석 부티크, 노인 고객 모욕 논란.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업계 소문에 민감한 그녀는 이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리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시선이 기사 속 사진 한 장에 꽂혔습니다. 봉투 모서리. 거기에 찍힌 희미한 도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원형 실루엣 안에 흐릿하게 남은 글자. 다른 사람이라면 무심코 넘겼을 흔적이었지만 그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저건 창립 초기 후원자 전용 표시?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회사가 작은 공방에 불과하던 시절, 극소수 투자자들에게만 제공했던 증표, 그걸 가진 사람은 단 8명뿐. 내부에선 숨은 거목이라 불리던 이들이었습니다. 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을 열어 몇 가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글자들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고객명 박화연, 상태 현역 주주, 보유 지분 12.7%, 그리고 금고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던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돋보기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사 속 박화연이 들고 있는 봉투와 같은 봉투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화연, 그 이름은 회사 창립자의 회고록에서도 몇 차례 등장한 바 있었습니다. 박화연 선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진심으로 보석을 아시는 분. 그러나 지금 그분이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 채 매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퇴장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거지? 최미정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단순한 고객 모욕 사건이 아니라 회사의 기틀을 세운 투자자이자 여전히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겉모습으로 판단해 내쫓은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본사, 매장, 브랜드 전체가 휘청일 것이다. 그녀는 급히 상부에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어떤 보고도, 어떤 해명도 지금은 독이 될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녀의 시야엔 불빛이 아니라 그림자만이 번졌습니다. 만약 이게 드러난다면 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모니터 속 이름 박화연은 이제 단순한 노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청담 보석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사는 퍼졌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가 터지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매장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드나들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반짝이던 쇼케이스 앞에는 손님 대신 카메라 삼각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릴 때마다 매장은 더 이상 명품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조롱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는 청담 보석 불매 해시태그가 끝없이 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 같아 눈물이 난다.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냐? 겉모습만 보고 인격 모독이 말이 되냐? 분노의 댓글이 매장을 잠식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해라는 단어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초기 투자자일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번지자 임원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었습니다. 결국 오태경 매니저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태경은 사무실 책상 위 전표 뭉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 숫자들을 무기처럼 휘둘렀지만 지금은 그 종이 조각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슨 소용이야. 사람 마음 하나를 놓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손끝이 떨려 전표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징계 공지가 내부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가자 직원들은 한동안 키보드를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매출 1위 매니저였는데 이렇게 무너지네. 뒷말이 흘렀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진도하는 고객 응대에서 즉각 배제되었습니다. 그녀는 탈의실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붙이고 살아온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작 그분의 눈은 보지 않았어. 입가를 억지로 올려보았지만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장은 더 이상 빛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불매와 비난 속에 손님은 사라지고 남은 건 공허한 쇼케이스와 꺼져가는 향기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반짝이는 보석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으니 돌멩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매장은 무너졌고 사람들의 신뢰도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은 매장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고 곧 세상 전체가 그 사건을 바라보며 더 큰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매 여파는 며칠 만에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본사는 서둘러 해명문을 내고 직원 교육을 약속했지만 숨기기에만 급급해 한참이나 늦은 본사 대응에 사람들은 변명일 뿐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쇼윈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매장은 잠정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간판만 켜진 채 불 꺼진 매장은 더 이상 누구의 발길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공백을 곧 다른 회사가 채웠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선언을 내세운 경쟁사는 곧바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를 보겠다는 이 간단한 메시지는 화려한 보석의 빛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에 박화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 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이날은 원래 경쟁사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런칭쇼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후 손님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세운 이 회사가 업계와 언론을 모아놓고 윤리경영 선포식을 함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신제품을 소개하는 쇼케이스이자 새로운 약속을 공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켜진 무대 위 단정한 옷차림을 한 박화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봉투 하나를 품에 안고 쓸쓸히 매장을 떠나던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은은한 브로치와 당당한 걸음이 그녀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기사 속 그 노인 맞아? 사진 속 모습이랑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속삭임은 곧 고요로 바뀌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눈빛에서 누구도 쉽게 시선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화연은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짜 보석은 빛만 보고 진짜 장사는 말을 봅니다.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울림은 샹들리에의 황금빛보다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객석에 앉은 수백 명이 동시에 숨을 고르는 듯 연회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보석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보석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저 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반짝이는 건 돌이 아니라 그 돌을 건네는 마음입니다. 태도와 말이 담긴 손길이 있을 때 그제야 돌은 보석이 됩니다. 그 빛은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과 진심,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짜 장사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말, 따뜻한 태도가 곧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묻어 있는 태도였습니다. 빛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말과 태도가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앞줄에 앉은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자리에 있던 기자 류상민도 펜을 멈춘 채 이번만큼은 기록보다 경청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 박화연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그린 영업용 미소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과 신념이 자연스레 흘러나온 빛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연회장은 잠시 숨을 죽였다가 이내 천장을 울릴 만큼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과 울림에 대한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초라한 노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진짜 빛을 아는 사람, 가치를 지켜낸 어른, 돈보다 말을 중시한 투자자, 그리고 그녀가 남긴 짧은 한마디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진짜는 말을 본다.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겉모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잊혀가던 가장 소중한 가치,
바로 인간의 존엄과 신뢰를 일깨우는 울림이었습니다. 진짜 보석은 쇼케이스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네는 따뜻한 태도, 존중이 담긴 짧은 말 한마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외투 속에도 존엄이 있고 허름한 봉투 속에도 삶의 무게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옷과 보석을 걸쳤다 해도 말과 태도가 비겁하다면 그 빛은 금세 바래고 맙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는 눈, 그 눈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우리가 남기는 말 한마디도 결국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